오늘 대형주는 중소형주보다 못 가는 이유 딱 아시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3에서 4%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에 활기를 넣어주는 이유는 정부와 기업이 잠시 후 이제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이게 3대 주축으로 해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뭐 중소형 건설주부터 로봇, 전력, 전선 이쪽으로 좀 뛰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대형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난주에 메모리 수요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브레이크를 건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머니코드는 메모리 수요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좀 쭉 짜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메모리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왜 생각해보면 올해에 메모리 수요 때문에 시장이 덜컹거렸던 적이 딱 3번이 있습니다. 크게 얘기해서요. 첫 번째는 3월이었습니다. 구글 터보퀀트. 이게 뭐냐면 AI 플랫폼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을 엄청 축소해서 우리가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터보퀀트 기술이 발표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특히 메모리를 중심으로 흔들렸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게 훨씬 AI 시대에 효율성을 높여서 메모리 반도체를 더 많이 쓰게 할 거를 느끼게 하고 다시금 V자로 반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메모리 수요에 대한 리스크 차원에서 3월에 첫 번째 그런 이슈가 팍 튀어 올랐고요. 이제 두 번째는 5월에 있었던 이때 머니코드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플랫폼이죠. 베라 루빈이 LPDDR이라고 해서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예요. 이것을 사용하는 걸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축소설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시금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힘들이 있었죠. 뭐냐면 아니다. 오히려 LPDDR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인식한 이후에 다시 한번 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습니다. 애플의 판매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애플 그 쓰는 기기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 할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안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최근 이제 들어서 시장 전반적으로 뉴욕 시장도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B2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라인업 물량을 줄이면서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큰 시장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게 큰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또 희망 섞인 이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그걸 이제 분석한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낸 거고요. 이미 하나증권은 어느 정도 예전이었던가요? 한 몇 달 전에 이런 리포트를 내긴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PC 출하량이 10에서 뭐 워스트 시나리오,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봤을 때 20%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예견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시장은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기술하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 판매량이 줄더라도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인 LPDDR의 공급 부족 현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큰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결국 업황과 펀더멘털 영향에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워낙 좀 잘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공정 장비주의 긍정적인 매수 포인트 시점은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에 핫한 포인트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메모리 관련주들이 좀 비중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비중을 어떻게 늘려야 될지 그런 고민 좀 필요한 시점인데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올렸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40만 원으로 오히려 올려 잡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CXMT라고 창신 메모리 반도체 아시죠? 이제 상장 승인을 위한 여러 가지 문턱을 넘는 중인데요. 이 상장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상자를 하고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고성능 D램 이쪽 서버 D램 쪽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단순 수급만으로 막 올라가는 그리고 막 떨어지는 그런 섹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능이나 전력이나 수율이나 특히 고객 인증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잘 붙어야지 이렇게 잘 가는 그런 힘들이 있는데 일단 서버 D램에 대한 특성상 그런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 CXMT에 비해서 훨씬 기술력에 대한 차이가 돋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증설이나 상장 이슈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EUV라고 해서 그 자외선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 장비가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부재한 그런 영향도 있고 첨단 노광 장비, 광학계, E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설계 쪽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핵심 소재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CXMT를 두고 봐서도 기술력의 차이는 단기간에 좁혀질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이쪽을 보고 그 AI 이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국가 안보 전략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 미국 AI 정책 제고 국부 펀드를 통해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뭐 규모나 전반적인 세부 사항을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LS증권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도 미국 쪽에서는 선단으로 AI 정책 지원을 열심히 하는 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흔들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추가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상향될지를 봤을 때 중요한 요인이 추가적으로 HBM의 양산이 굉장히 잘 될 수 있을까 이 여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과 PC, D램 가격이 이제 후행적으로 인상하고 성과급, 기저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인 어쨌든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HBM 양산성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호재들은 주가에 반영이 됐죠. 그래서 오늘같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향후 정말 진정한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HBM 양산 이런 부분이 얼마나 확보가 잘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LS증권에서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한 가격대는 330만 원 정도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에 HBM 관련해서 가격을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가격이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일부적으로 이제 기대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만에 하나 HBM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페셜티한 메모리입니다. 범용 D램 상승률을 만에 하나 가파르게 하회했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리는 데는 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뭐냐면 최첨단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인증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사 엔비디아의 12단 HBM4E 16기가 BPS 요거는 이제 1초당 굉장히 적은 시간에 빠르게 속도를 구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세대 대역폭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일부적으로 완화한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또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패키징 기술이에요. 그 부분도 적용이 되면서 양산성을 검증을 했습니다. 새 생산 라인에서 긍정적인 기술력으로 제품 이런 부분을 만들 가능성을 구현했기 때문에 수율 저하에 대한 리스크가 일정 부분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최대 공급자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LS증권에서는 언급을 한 거거든요. 긍정적인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아직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한 국내 증권사의 산전 믹스를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점검해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쭉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봐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머니코드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 장비 쪽 보셔야 되는데요. 원익 IPS 오늘 아침에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6만 1,000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이게 2분기 이후에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성장이 막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AI 시대에 이제 추론 시장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장비 전방위적으로 또 증설에 대한 니즈도 있고 이것도 차근차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후 2시쯤에 정부에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닝에서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이 3대 축으로 하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한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 흐름도 투자와 함께 맞물려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8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다음 달이 7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8년까지 장비 투자에 대한 증가 사이클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삼성과 그리고 SK하이닉스는 LTA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기간 계약을 하는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실적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도감이 주가에 비해서 실적은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언급이 되고 있는데 내년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장비주는 메모리나 파운드리 관련한 장비주에 훈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NH투자증권에서 원익 IPS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2분기는 컨센서스 시장에 기대하는 그런 영업이익 추정치는 좀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익 IPS 올린 이유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파운드리, 낸드 전환 투자 이런 부분을 조기에 반영하면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쪽 이런 부분이 뒤늦게 이제 훈풍이 불 가능성으로 쫙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쪽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통한 업종 트렌드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 언급이 되고 있는데 유안타증권의 리포트가 일단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슈가 좀 언급이 됐습니다. 유럽의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폭스바겐에서 에버런스라고 여기가 뭐냐면 디젤 엔진 사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젤 엔진 사업부의 지분을 51%를 베인 캐피털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폭스바겐이 13조 원의 현금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인 캐피털의 이제 에버런스, 그러니까 디젤 엔진 사업부를 지분 51%를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를 왜 확장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왜 HD 현대그룹이 왜 언급이 됐냐면 이 사업을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의 사업입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매각 이슈에서 굉장히 그 모멘텀이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엔진의 강자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H현대그룹에서 이행정은 뭐냐면 큰 배, 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4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 선박이나 발전용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F는 이게 이제 이중 원료, 친환경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H현대의 그 대형 엔진 그리고 중소형 엔진, 예를 들어서 친환경 엔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OEM 점유율이 각각 39%, 51%로 글로벌 시장 1위입니다. 그래서 엄청 막강한 흐름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 지분을 이쪽에 베인 캐피털에 넘겼는데 그 에버런스의 OEM 점유율은
최소 0에서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강자의 그 느낌이 있죠.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형 4행정 발전 엔진 수요가 붙고 있습니다. 높아지면서 이거를 적시에 누가 더 공급을 잘 할 것인가를 봤을 때 HD 현대그룹의 HD 현대마린솔루션 조금 더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목표 주가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 AM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교체하고 유지하고 정비하는 그런 쪽. 어떻게 보면 현금의 캐시카우 이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AM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향후에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였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선주 내에서도 선박 엔진에 대한 그 무궁무진한 그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도 언급이 됐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튀는 흐름들이 있네요.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거의 뭐 특집같이 여러분께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뛸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언급해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올릭스, 오늘 올릭스가 거의 20% 넘게 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흐름을 언급드려서 옥석 가리기는 앞으로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이제 노조 문제가 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까에 대한 의문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때마침 이제 D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런 리포트를 내놔서 가져와봤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그냥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연간으로 한 2조 이상 좀 벌 것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긍정적인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실적과 수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왜 잘 나오냐? 환율이 좀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수주 계약이 좀 잘 되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반기만 하더라도 누적 수주가 한 5,700억 원 규모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 파업 이슈 이게 좀 리스크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반영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배치 폐기 비용이 뭐냐면 이제 문제가 샜을 때 만들었던 그런 양을 폐기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약간 이제 3분기로 그러니까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노조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단기적인 실적에 반영될 그런 리스크는 제한적이라서 하반기 미국 공장에서 추가 생산하는 거나 그게 이제 매출이 달성하는 거나 그런 모멘텀에 지금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노조 파업이 그리고 이제 장기화될 수 있을 경우에는 뭐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적 추정치는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는 조금 더 미국 공장에서 추가 생산하면서 그게 얼마나 제품이 더 많이 팔릴 것인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라라는 분석이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메가 프로젝트,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청사진이 어제 나왔잖아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오늘 장중에 우리나라 관련 주식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상승 반전했고 그리고 소부장 섹터로 매수세가 딱 들어오고 있는데 그 힘을 좀 읽을 수 있고요. 또 피지컬 AI, 이제 로봇 관련주, 현대차 잘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데이터 센터 이런 축, 이제 3대 축이라고 하는데 구조적 성장을 위해서 도약하기 위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반도체는 이 수도권에 생산 거점을 조기에 완성을 하고 남권이 되겠죠. 그쪽으로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한다라는 그런 방침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35기가와트
와트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겠다. 그걸 위해서 인프라도 조성할 거고요. 여러 가지 뭐 장비 쪽, 그 통신 이런 쪽도 좀 햇빛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전문가마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년까지 아쉽지만 생산은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은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가격 경쟁력, 그런 우위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엣지 AI 쪽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 고려를 해보면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건데 왜 우리가 AI 연산할 때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같은 데에서 끌어다 썼잖아요. 그걸 이용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PC, 모바일, 자동차, 뭐 여러 가지 로봇 안에 AI가 직접 이제 들어와서 그 몸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게 되고 연산하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게 이제 AI 엣지 AI인데 그걸 확산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메모리 단위나 소부장 섹터로의 그 매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또 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동부가 최대 AI 인프라 허브로 우리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사실 이런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35년까지 35기가와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28년 상반기까지 8.4기가와트 대규모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그러면은 AI 데이터 센터, AI 모델, AI 서비스 전반적인 밸류 체인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통신주, SK텔레콤, 그리고 네이버가 주도하지 않을까인데 저희가 뒤에 스토리텔링에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된 흐름들 뉴코드에서 담았으니까 쭉 또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나 데이터 센터 투자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이제 도달할 테니까 전선, 전력, 기기 이론 쪽도 오늘 괜찮죠?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던데 LS 일렉트릭, LS 대한전선 등 업종 전반적으로 더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AI 시대 강국을 위해서 메가 프로젝트 3가지 축으로 투자 트렌드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눈 크게 뜨시고 귀 열어두시고 앞으로도 머니코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시대에 진정한 승자가 되려면 전력, 전선 이쪽을 또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력기기 관련해서 투자할 때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AI 시대가 되면서 미국에서 전력 쓰는 그 양이 엄청나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망 구축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 이런 부분도 도모를 해야 되고요. 전반적인 힘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력기기 관련주에서는 4월과 5월이었습니다. 변압기 수출이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다,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쉬이 이렇게 못 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용,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 변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출이 견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만한 모멘텀은 여전하다라는 데에서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LS증권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트렌드가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 송전, 배전 제품 이렇게 있는데 송전 제품의 트렌드, 배전 제품의 트렌드 이렇게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일단 초고압 송전, 중저압 배전 제품 이런 부분에 이제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초고압 변압기 이거 송전 섹터입니다. 765kV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같은 부분 이제 해당이 되고 트렌드가 그리고 배전 제품은 800V 데이터 센터 배전 패러다임 구조 이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송배전의 트렌드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주들 움직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이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전력망 구축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 초호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K전력도 일찌감치 증설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1차, 2차 증설 외에도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후속 증설을 지금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요.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기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 혁명기는 초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전력 이런 부분을 쓸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5월과 6월 이렇게 조정이 된 흐름들이 충분히 조정이 됐다라고 LS증권에서 판단하는 바, 이제 조정을 마치고 올라갈 일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에 또 초창기 성장이 본격화되는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리고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에 대한 니즈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 수요는 더 커지고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 매력도 생긴 거겠죠. 이런 흐름들이 함께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S증권이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한번 쭉 불러드리면,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입니다. 35만 원, 효성중공업 530만 원, HD 일렉트릭 151만 원, 산일전기 37만 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간 눌리는 상황에서도 전력기기, 전선 관련주가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실적 발표 시점에 다시 한번 튀는 흐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고도 말씀드린 바 기억이 나는데, 전력기기 프리미엄을 계산하시면서 지금부터 분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 엔소 오늘 한 7%대 떨어지나요? 근데 ESS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떨어질 때 비중 확대 기회를 노려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IM증권에서 LG 엔소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62만 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2000년도랑 2023년도 생각하면 그때 이제 전기차 막 부흥되면서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 매력은 더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LG 엔솔은 ESS 모멘텀은 좀 여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ESS 보급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도 안과 밖에서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있는데, 전력 이런 수요도 높다 보니까 어쨌든 에너지 저장 장치하면서 이걸 유동적으로 쓸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처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ESS는 훌륭한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돈으로. 그런 부분, 절세나 보조금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한 축이 될 것 같고, 또 공급망도 규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게다가 정책적인 모멘텀을 하나 더 생각해 보면 11월에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사실 또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데요.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재생, 전기차, ESS 쪽으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더 붙을 가능성, 이 한 수도 앞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셨더라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소폭 상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라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년 전보다는 54%는 깎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컨센이 워낙 좀 낮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소폭 상회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LG 엔솔은 목표 주가를 유지했는데 삼성 SDI는 같은 증권사입니다. 좀 낮췄습니다. 이거를 70만 원으로 낮췄는데 이유는 뭐 펀더멘털 이런 부분은 좀 삼성 SDI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업종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도 LG 엔솔은 대장주로서의 그 가치는 유지됐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AI 전반적으로 투자 트렌드, 메가 트렌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하나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돈,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돈이 되는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통신주도 최근에 또 국내 증권사에서 많이 리포트를 내더라고요. 그 흐름을 잘 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전에는 왜 우리가 통신 섹터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음성이나 뭐 데이터나 문자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뭐 음성이나 문자나 이런 거는 거의 무료죠. 그리고
뭐 일정 부분 요금을 내면 또 데이터 사용도 무료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 사용량을 많이 쓰게 될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왜 소비자들이 그 요금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그걸 봤을 때 매출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같이 돈을 버는 구조는 다르지만 데이터 사용량 이거에 따라 매출이 올라가는 시대는 됐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요금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출 포인트는 하나 또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AI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동영상이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 AI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수익처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이익은 성장하고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 정책적인 그런 흐름들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데 워낙 이제 통신주 섹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반도체에 투자 수급이 쏠려 있다 보니까 밸류가 낮아진 상태이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워낙 이제 향후 5년간 주주 환원 규모가 연평균 7% 정도 성장할 것이다. 대략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주 환원만 봤을 때 KT는 8,200억 원의 수익률 6.1%, LG U+는 주주 환원 금액이 한 3,800억 원 가정됐을 때 수익률 한 6.2%, SK텔레콤 7,100억 원일 때 또 이제 수익률 한 3.7% 이렇게 각각 분석됐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T, LG U+, SK텔레콤 목표 주가도 기재를 해 놨습니다. 대신증권이 이제 데이터는 돈이 되는 시대라고 했는데 통신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하면 이제 현대차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NH투자증권이 목표 주가 86만 원 유지를 했는데 최고의 목표 주가가 얼마일까 하고 오늘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100만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런 흐름은 이제 현대차가 부지런히 갈 수 있을지는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반기에 양산 설비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사 중에 공급망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흐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머노이드 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알맥이라고 하는데 2분기 미국 착공하고 3분기에 이제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SDV 소프트웨어로 차량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피지컬 AI 이런 시대가 이제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다소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차 관련된 모멘텀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국내 부품사의 화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판매가 좀 준 흐름도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화재 난 거는 6월부터 이제 생산이 다시 재개되는 흐름들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하반기는 유럽 아이오닉 3 이런 부분의 신차 출시,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하반기 조금 더 긍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피지컬 AI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잘 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하면 당연히 이제 로봇 생각이 나잖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이 눌리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장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피지컬 AI의 단연 주인공은 아마 로봇일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로봇 관련 리포트가 나올 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WSI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포트를 보니까 뭐 세계 최초의 의료용 로봇, 유봇, 품목허가 기대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건 과연 무엇인가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독립리서치 아리스 이재모 대표 연결해서 과연 이 종목의 매력은 무엇인지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리스 이재모 대표입니다. 네, WSI라는 종목이 약간 낯설긴 한데 그래도 좀 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그 수술용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WSI는 그 자회사 중에 이지 메디봇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이 이지 메디봇이 그 수술용 로봇인데 일종의 보조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부인과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이고
국책 과제를 통해서 개발을 이제 끝낸 제품이고 현재는 국내 식약처에 지금 품목 허가를 위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게 이제 올해 품목 허가를 받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27년부터 국내 이제 병원에 도입이 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제품이고요. 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수술용 로봇 일회성 판매가 아니고 거기에는 필수로 교체가 되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모품을 통한 반복적인 주송 매출이 가능한 로봇과 이제 소모품 장비가 판매될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현재 WSI는 이 자회사의 이지 메디봇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또 수술 그런 현장에서 열일을 하는 로봇 이런 생각이 드는데 품목 허가 심사 중이라고 하니까 품목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상용화 가는 단계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막연한 기대감보다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기업을 픽하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실적 이런 부분에서의 기대감과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잡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동 종목은 본 사업이 원래 의료기기 유통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아주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이고요. 24년도, 25년도에도 영업이익을 30억대 기록을 했고요. 올해 제가 추정한 실적은 매출액은 550억에 영업이익은 50억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8년 갔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로봇 사업이라든지 또는 GLP-1 계열의 제약 사업을 하고 있는 인트로 바이오파마 요 기업들의 연결 실적이 더해지면은 최대 매출이 한 1,000억까지도 돌파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부터 의료기기 업체들을 주가 흐름을 쭉 지켜봤을 때 항상 새로운 사업이 M&A든 뭐든 해서 붙게 될 경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항상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런 가운데 기업 가치를 높여받을 수 있는 뭐 비만 치료제 사업이라든지 또는 로봇 사업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의 적정 주가는 최소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2천억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6년도 2월 정도에 주가가 5천원까지는 갔던 기업입니다. 당시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제가 볼 때는 다시 그 가격대를 넘어서려는 움직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당 가격으로는 한 5천원까지가 적정 주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실적 데이터는 잡히는 그런 종목이네요. 앞으로 품목 허가 이런 부분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안정적인 실적 성장 기반 위에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로봇 관련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엔젤 로보틱스 이런 부분은 잘 알지만 그 외에 뭐 괜찮을 수 있는 그래도 중소형 그런 로봇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에 받쳐주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잘 보는 게 피지컬 AI 시대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인사이트 있는 종목이나 그런 부분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저는 이제 리포트를 워낙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트렌드를 이렇게 쭉 보면 리포트도 게임주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당 부분 또 게임주 분석한 그런 연구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트래프톤 최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안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크래프톤을 분석을 했는데 너무 싸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과도하게 저평가됐다. 그래서 이 밸류의 가치를 정당하게 받기까지 가겠네. 이런 느낌으로 이 리포트를 봤거든요. 여러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트래프톤 하면 이제 펍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출시 9주년이 됐는데 이 핵심 IP가 단순히 이제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신작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통 IP로서 그 강자의 위치를 이어갈 것이다. 이게 이 리포트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래프톤을 지키는 모멘텀이 이후에도 모멘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비중 확대고요. 그래서 그게 신작 출시급 효과 기대가 바로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 되겠습니다. 2분기 그러니까 실적이 왜 크래프톤을 요즘에 증권사들이 많이 얘기하나 들여다봤더니 크래프톤이 2분기 깜짝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려
4,33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이게 1년 사이에 76% 성장한 그런 수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펍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서브노티카 2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저 뭔가 어드벤처 게임 이런 느낌 들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1조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의 1조 5천억 원 가까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년 사이에 40% 가까운 성장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래프톤은 좀 실적에서 연구원들이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UGC라고 해서 이제 유저들이 뭐 여기에서 놀고 뭔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PC, 그러니까 펍지 PC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이런 느낌으로 뭔가 출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이제 내일이 7월이잖아요. 이제 한 달 뒤면은 5개의 신작 정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보면 신작 사이클이 이제 화려하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미리 선반영되면서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크래프톤을 봐야 되지 않나. 이게 국내 증권사의 연구원들의 이제 공통된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흐름으로 앞으로 게임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언제 한번 포인트를 딱 딛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잘 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로 크래프톤 하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쉬는데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개설 30주년을 맞아서 한 10시부터 이제 곧 한국거래소에서도 기념식이 진행이 됩니다. 의미 있는 발언들이 쭉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이 시작됐는데요. 7월 시작은 이분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불장이 올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략적인 설계를 해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한지영입니다. 네, 7월은 과연 우리의 바람대로 만 스피를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7월 달에 바로 만 포인트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만 포인트 근처까지는 저는 도달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 달에 코스피가 그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뭐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서킷 브레이커도 여러 번 발동이 되고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일상이 되는 등 변동성들이 높았던 6월 한 달이었는데 7월 달에도 이 변동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시장의 코스피가 더 올라갈 수 있냐? 그 만 포인트 근처까지 갈 수 있겠냐?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그 변동성이나 혹은 여러 가지 매크로 이벤트를 이겨낼 만한 그 실적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생성이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주요 업종들, 방산이나 금융이나 증권, 조선, 그리고 은행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이익들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익이 레벨업이 된다라는 건데 이익이 레벨업이 되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6월 달 그 우리가 그 여러 번 변동성과 또 그 주가 약 숨고르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속도 부담도 덜어낸 만큼 저는 7월 달에는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이전보다는 쏠림 현상이 덜한 채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이렇게 선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익과 함께 이게 그 7월 달에 증시 강세의 동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7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6월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파고가 꽤 심했습니다. 7월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올해 수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고 위에 상단 자막에 써 있듯이 6월에 반도체 수출이 또 400억 달러를 넘어서서 긍정적인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짐작은 되는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정하건대 그 서킷 브레이커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수 매도 사이드카 7월에도 여러 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이렇게 높은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쏠림 현상에 대한 부담과 또 연초 이후 많이 상승했던 거에 대한 그 중간 숨고르기 성격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변동성이지 뭔가 예전처럼 외부 악재가 출현했을 때 그 생성이 되는 그 변동성이 아니라는 점 이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들었다시피 변동성이나 혹은 7월 FMC, 미국의 6월 CPI 이 매크로 불확실성들을 이겨낼 만한 동력들 상쇄시켜 줄 것이 바로 저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 변동성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주도주, 반도체나 MLCC 이러한 주식들을 중심으로 비중을 늘려가고 또 더군다나 그 외에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들로는 저는 증권주 같은 경우가 5, 6월 달에 코스피를 전혀 못 따라갔었는데 이것도 저는 이상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어서 증권이나 또 같이 쉬어갔었던 방산 그리고 은행 이런 주식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내에서는 저는 바이오, 금리 부담 완화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만스피 가는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 이외에 다른 섹터들도 고루고루 순환매 그리고 훈풍을 타면서 잘 올라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전략 초입에서 전략 잘 세워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7월 첫 시작에 대한 전략 저희가 세워봤고요. 오늘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 7에서 그리고 한 8%대 낙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유상증자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일단 1조 이상, 그러니까 유상증자로 보통주 1조 한 2천억 원 규모인데요. 모집을 결정했다라는 부분인데 990만 주 정도 되는 거고요. 기존 발생 주식에서 총수에서 봤을 때 약 10%, 10.1%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명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헝가리 공장에 추가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과 인도네시아 쪽 니켈 재련소 지분 투자한다라는 부분인데 워낙 시장 선점을 위해서 동력을 빠르게 찾아야 되는 입장은 알겠습니다. 원재료를 내재화하고 유럽 쪽의 현지 생산 능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 반응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IM증권에서는 하면서 에코프로 BM의 목표 주가를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거든요. 그 이유는 시장 환경이 불확실하고 안 좋은데 유상증자 소식까지 얹었다. 이게 마이너스 요소다라는 겁니다. 일단 코스닥 분위기가 오늘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지만 최근 흐름이 좋지는 않았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공시 이후에 또 NST 시장에서 주가가 19% 이상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오늘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 유상증자가 성공하지 않고 이 여부를 떠나서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짙고 재무 부담이 있고 투자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와중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과연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적성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데에서 좀 의미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다라는 데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리포트는 아니었다라는 거 일단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전반적으로 떨어졌고요. 에코프로가 구주주 100% 청약 참여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주사로서 책임을 지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의미로 담기지만 역시나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오늘 약간 좀 떨어지죠. 그래도 목표 주가는 올리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전반적으로 머니코드의 스토리텔링은 AI 데이터 센터로 촉발된 상승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LCC와 그리고 FCBGA가 고성능 반도체 기판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뉜다는 건 많이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일단 4,500억 원 규모입니다. 공시가 났죠. MLCC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소식이 났습니다. 이게 내년 1년간이에요. 그래서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 향
MLCC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초소형 그 제품, 핵심 부품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초소형 그리고 고용량 제품을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년 1년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장기 계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CC 쪽에서 장기 계약이 나왔다.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들 언급이 된 게 이제 무라타와 삼성전기가 MLCC 시장은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삼성전기의 주가의 방향성은 결국 무라타의 방향성과 비슷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후발 업체 쪽에서 고전압, MLCC 쪽 이쪽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고 있는 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생산량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급 부족 현상, 병목 현상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기판 FCBGA 같은 경우에는 대면적 크게 만들고 그리고 고층화 이렇게 위로 쭉 쌓아 올리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같은 공장 안에서 면적도 넓히고 뭐 조금 더 발전하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시간도 더 걸리고 공간도 더 많이 쓴다는 개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캐파 로스가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있는데 결국 이것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서버나 PC, 전장용에 대한 판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파는 제품을 내어주는 입장 쪽에서는 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실리콘 캐퍼시터라고 해서 이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라고 보시면 되고 인베디드 FCBGA라고 해서 기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수요가 증폭이 되면서 훨씬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삼성전기는 오늘도 목표 주가가 오르는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의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오늘 대한전선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요. KB증권에서 44,000원으로 기존 목표가 대비 38%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한 목표 주가를 내놨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외의 케이블 이익 증가에 따른 수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성장, 그게 1년 사이에 한 61% 정도 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워낙 이제 북미 쪽 공략을 잘 했잖아요. 그래서 북미, 싱가포르 수주잔고 각 1조 원 해서 작년 하반기 매출이 인식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7,000톤급이라고 해서 스칸디 커넥터 1,154억 원 인수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해저에 케이블을 뭔가 이제 이렇게 탑재할 수 있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국내 해저 케이블 포설이라고 하는데 그 캐파가 한 56%나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해저 케이블 이 시장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새롭게 건조하는 거 인수 소식이잖아요. 새롭게 뭔가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2년 그리고 2천억 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그 인수 소식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로 하나 있었고요. 이제 동해안 동서울의 제209에서 HVDC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라는 이슈인데요. 그래서 HVDC 시장에 첫 진입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고 목표 주가 그래서 올렸고 이게 오늘의 중요한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고압으로 직류로 이제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처음 국내 시장 진입이고 사실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에서 오랫동안 이제 있는 흐름들이 있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북미를 공략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의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그때 또 에너지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시각이 있더라고요. 대한전선 오늘 10% 오르는가요? 이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면서 후반까지 좀 잘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GS건설은 더 튀죠. 이것도 역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강력 매수 버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52,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했는데 그 세 번째가 AI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근데 GS그룹이 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동해시 부평제 2산단에 2.4기가와트 AI 데이터 센터 준공을 하겠다. 이게 29년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 뭐 관련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도 소유하고 있어서 서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GS건설과 GS그룹이니까 그리고 그쪽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이 CNA라고 그쪽에서 이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레퍼런스 고양, 파주, 세종 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추가적으로 두고 일산, 부산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GS그룹이 워낙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매출이 붙는 속도가 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 약 1조 원 정도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연계 시에 10조 원 정도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되는 겁니다. 수주도 기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센터 AI 시대 메가 프로젝트 안에서 긍정적인 선순환이 돌 수 있을지 강력 매수 버튼 과연 누를 맛이 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력한 그런 장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10개, 뭐 LG U+도 그렇고 하나금융그룹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시공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지분도 투자하고 직접 뭐랄까 운영 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을 확대하면서 점점 그걸 또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건설 경기가 더 좋아지는 흐름이 붙은다면 지금 주가는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인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실적 개선, 수주 모멘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밸류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설주로 GS건설이 오늘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겠다라는 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준공하는 고 이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오늘도 높죠. 한 1,55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환율 1,600원 선까지는 좀 상단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1,600원 선 초입 구간 그 부분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도 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하반기 환율을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는 달러화의 변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포인트 이후에 조금 더 잘 짚어드릴 거고요.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달러 변곡점 전에 1,500원대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1,600원대 어쨌든 상단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게 좀 눈에 띄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고점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겠구나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고 가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환율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억눌려 있는 흐름들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압축되고 있는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머니코드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삼전닉스가 그 펀더멘털이 훼손됐을까? 아니면 고점 시그널은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최근의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IB투자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이제서야 올린다. 제가 보니까 이전에 4월까지 목표 주가가 SK하이닉스인데 18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바로 오늘 목표 주가를 처음으로 400만 원짜리를 제시했다라는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인사이트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SK하이닉스 낙폭이 좀 커진 상황에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그런 아침 리포트였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항상 물음표가 있었대요. 그래서 뭐 예상 이익이나 적정 밸류에이션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민이 정리된 이후에 오늘 목표 주가를 400만 원으로 제시했다라는 게 리포트의 골자였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이 있겠죠. 이게 적정 가치가 맞느냐를 계산을 했을 테니까 3월 엔비디아 GTC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도 가봤고 그때 이제 180만 원은 목표 주가가 충분했다라고 느꼈나 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SK하이닉스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6월이었습니다. 대만의 컴퓨텍스 행사에 가보고 주가의 정당성을 확인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 올해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메모리 수요와 그리고 메모리 이 가격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메모리 시장이 더 화랑을 띨 수 있는 이유를 3가지를 들어서 근거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에이전틱 AI 시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근거를 찾았습니다. 이게 생성형 AI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에이전틱 AI를 비교해 봤을 때 토큰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빅테크 시대, AI 시대의 최소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토큰이 그 생성형 AI보다 10,000배가 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에이전틱 AI 시대에 그를 봐서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뭐 기정사실화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해서 따져보니까 10초당 전 세계 토큰이 3억 개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CPU 역할이 늘어나면서 D램의 수요가 또 늘 가능성이 앞으로도 충분히 많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메모리 단위예요. KB 캐시라고 해서 왜 AI에 뭐 질문을 넣으면은 AI가 답변을 생성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들이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 명령값 이런 부분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이전 거를 돌아보지 않아도 중간 값을 이 메모리 저장 공간에 딱 넣어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저장 공간을 그러니까 작업 공간 그 작업 책상은 D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KB 캐시라는 건 저장 공간을 연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에 대한 메모리 수요도 엄청 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용 SSD 같은 낸드 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붙을 가능성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단서만으로 봐도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 정당화 그런 과정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4월에 목표 주가 180만 원을 얘기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가 오늘 400만 원을 제시했다라는 데서 의미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머니코드를 통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목표가 제시했다는 근거들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됐고 그게 이제 꺾이는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SK하이닉스, 뒤에는 SK스퀘어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SK하이닉스 400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한 그런 리포트 보여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SK스퀘어 역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린 리포트가 있어서 주목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직접 쓰신 유한타증권의 이승웅 연구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이승우입니다. 네, 오늘 SK스퀘어 리포트 잘 봤습니다. 일단 실적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직접 그 데이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SK스퀘어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자회사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스퀘어의 실적도 계속해서 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지배손익 컨센서스가 올해 223조, 그리고 내년에 316조 원으로 이제 연초에 60에서 70조 원 정도에서 대폭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AI와 관련된 메모리 수요 강세가 계속되면서 스퀘어 역시 이제 연간 최대 실적이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포트폴리오들의 이제 이익 개선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팀의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제 모빌리티 데이터 사업 매출이 외형이 한 22% 정도 올해 성장하면서 에비타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SK 쉴더스도 이제 물리와 사이버 보안 모두 성장을 하면서 매출의 성장과 함께 에비타 역시 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SK 스퀘어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잘 가다 보니까 긍정적인 패턴을 따라가게 되는데 순이익 증가에 대한 모멘텀 받아가고요. 사실 SK 스퀘어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 듯합니다. 어떠한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근거까지 알려주세요. SK 스퀘어가 설립 이후에 이제 주주 환원이라고 한다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만 실시를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자사주 매입 소각과 함께 현금 배당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제 총 2천억 규모의 중간 배당을 결정을 했고요. 지난달 5월 13일까지는 자사주 매입을 400억 원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전체 자사주 매입 계획이 1,1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700억 원 정도 추가로 매입을 할 예정이고 또 한 가지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당되는 배당금 수익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연간 주주 환원 규모 자체는 추가적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자회사 지분 가치가 연초에서 99조 원에서 375조 원까지 좀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목표 주가를 21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현금 배당도 시작을 했다라는 데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요. SK 하이닉스 덕에 또 한 번 웃게 될 수 있는 SK 스퀘어 오늘 빠지고 있지만 목표 주가 상향된 210만 원짜리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유한타증권의 이승웅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떨어질 때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이런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또 이 수출 속보를 좀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상징적인 그 부분을 찾아냈더라고요. 그래서 IM증권의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6월 수출은 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제 1,000억 달러를 넘어서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통째로 봤을 때 1년 사이에 한 70% 성장한 수출 모멘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중에서 이제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차지를 했는데 이거는 1년 사이에 199% 이상 성장한 그런 수출 증가력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적으로 수출이 1조 달러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가 되고요. 하반기만 보더라도 5천억 달러 정도 수출 모멘텀 상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수출 경기가 레벨업되는 흐름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일평균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반도체의 약진이 시작이 되었나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6월의 수출 규모를 따져봤습니다. 이거 반도체가 워낙 든든한 우군이니까 얘를 한번 제외해보고 다른 비반도체의 수출은 어떨지 계산을 해본 거죠. 그런데 의외로 또 월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비반도체가 오래된 박스권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극심하게 양극화되어 있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와 비반도체의 극심한 양극단의 이 간극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구나를 사실 6월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거 리포트에 기술되어 있으니까 비반도체 약진도 시작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데이터였죠.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도 기아를 다뤘고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골드만삭스에서도 기아를 다뤘습니다. 기아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표주가 24만 원을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6월 글로벌 도매 판매를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이하죠. 현대차는 1년 사이에 마이너스 5.9% 오히려 떨어졌는데 기아가 잘 방어를 해줍니다. 9.5%. 현대차가 좀 부진한 이유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수와 미국 쪽에 판매가 부진했는데 영업일수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사업할 때. 영업일수가 1일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내수와 미국의 판매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걸 상쇄해 줄 수 있는 게 기아. 그래서 제목도 기아가 있어서 너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기아를 좀 따로 떼어서 보면요. 글로벌 도매 판매가 30만 대에 육박하더라고요.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사상 일단 최대 판매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현대차 그렇다 보니까 부진한 것을 현대차 그룹주에서 봤을 때 상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 2분기 부품사 실적도 양호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차 전략들, 그 판매 전략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면은 기아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현대차를 상쇄하면서 가고 있는 전략들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투자가 가속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지켜봐라라는 의미에서 기아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를 줬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골드만삭스도 현대차보다 기아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역시 앞서서 삼성증권이었나요? 두 증권사가 목표 주가가 동일하네요. 24만 원. 이건 좀 비슷한 밸류를 좀 측정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기아가 왜 현대차를 앞서는 것처럼 평가를 할 수밖에 없냐면 펀더멘털 대비 밸류가 또 매력적이라는 부분에서도 점수를 줄 수가 있나 봅니다. 미국과 유럽 이렇게 좀 양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은 이게 이제 미국을 공략하기 위한 SUV죠. 텔룰라이드, 하이브리드 이 부분이 이제 2월 출시가 되면서 긍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5월부터는 내연기관의 버전도 추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과 달리 미국은 이제 전기차 쪽에 좀 후퇴하는 흐름들이 있지만 이것도 이제 언젠가 또 반등하겠지만 어쨌든 유럽은 전기차 전환 수혜 그러니까 이쪽에 좀 가속화되잖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그걸 좀 받아갈 수 있다라고 봤고 EV2부터 EV9까지 이렇게 좀 이게 제품이 나열돼 있는데 폭넓은 배터리 전기차 포트를 활용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기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슬슬 좀 봐야 될 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은 거짓말이 아니겠지. 항상 이게 눈여겨보게 되는 네이버인데요. 하나증권에서 근데 이 이슈는 한번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끄집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이에요. 오픈 스탠다드라는 곳이 있는데 140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을 했습니다. 어떤 협력을 했냐면 하반기 OUSD라고 해서 이게 오픈 달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픈 USD. 그러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한 신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출시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발행이나 상환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네이버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준기금, 운용 수익의 대부분을 유통기업 쪽에 좀 주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금, 운용 수익금을 유통사에게도 일부 떼어주는 흐름들. 여기에 붙은 기업들도 상당하겠죠. 거기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사실 네이버와 연결되니까 그 스토리텔링을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업이 협력을 하죠. 그러니까 140개 기업과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비자, 구글, 코인베이스 있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나그룹 있는 걸로 보이고 두나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함께 협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요? 서클의 주가는 17% 이상 급락하는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기, 강자가 이제 등장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서클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서클이 USDC라고 해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런 부분과 연관이 돼 있는데 그걸 봤을 때 경제적 해자라고 해야 되나 해자를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력들은 그게 뭐냐면 미국 제도권에서 최대 발행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량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게 거래소 1위 기업 1위잖아요. 1위 거래소 그거와 강력하게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오픈 USD 요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한 이게 출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유통사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유통량을 기본으로 해서 준비금 관련해서 수익 배분 구조가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사가 더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있으니까 사실 USDC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에 일부 주고 유통 이런 부분은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뭐 USDC, USDT를 흔들 게임 체인저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사실 오픈 USD 출시, 스테이블 코인 출시하는 계획이 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발행이 문제가 아니라 유통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매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데에서 투자 포인트를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고르는 게 관건이겠죠. 자, 네이버와 두나무가 이제 9월 30일 합병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네이버 두나무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쪽으로 유통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5월인가 6월인가 그때만 생각해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우후죽순 어중이 떠중이 다 같이 올라갔지만 이제는 이렇게 유통 경쟁력을 핵심적으로 가져가는 기업이나 뭔가 확실한 사업적인 모멘텀, 미래 성장 동력을 장착한 그런 기업만이 이번에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가 가능한 장이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네이버가 긍정적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밀렸을 때 비중 확대 전략을 누려야 된다라는 그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증권이 왜 네이버가 지금 비중 확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살폈으니까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 뛰는데 하이브도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이브 싸도 너무 싸다. 그래서 지금 밸류 매력이 크네.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싸니까 지금 비중 확대, 강력한 비중 확대의 구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4월과 5월 누적해서 투어 활동, 긍정적인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뭐 BTS도 역사적인 월드 투어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실 하이브가 이제 밀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가능성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 그때 됐었고 그리고 형만한 아우 없다. 그거 외에 뭐가 더 있나?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40에서 50% 밀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밸류 매력이 생겼다라는 얘기고요. 5세대 성장, 뭐 세븐틴 군대 이슈도 이제 2분기에 8명이 활동 가능한 그런 미래 청사진을 보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우려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하이브와 SM은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JYP와 YG 엔터테인먼트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데 좀 엇갈리죠. 일단 SM 같은 경우에는 컨센에 부합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이즈 에스파 컴백 이런 이슈 있고요. JYP, YG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 밑돌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JYP도 스트레이키즈 컴백이 8월이고 대규모 투어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YG는 빅뱅 20주년 투어 이런 부분 이슈 있고요. 신인 남자 그룹 데뷔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멘텀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는 역사적 저점에다 앞으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이미 예견된 바 주가가 얼마나 반등할 수 있는지 그 여력을 잘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이브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자, 오늘 시장 좀 어렵습니다. 시초가를 고점으로 해서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매도도 1조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워낙 또 환율이 높은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커요. 그런데 연중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그러니까 안 좋은 기록을 또 경신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리포트에 환율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담은 리포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BK 투자증권 정용택 상무를 연결해서 환율과 그리고 우리 산업, 반도체의 영향력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IBK 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정용택입니다.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끄적끄적하게 위에 달라붙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이유, 여러 가지 결정적인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환율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한 4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경상수지나 금리차처럼 이전에 환율을 설명하던 요인들이 그 설명력이 떨어진 대신에 최근에는 주식자금 흐름이 환율을 훨씬 더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는 내국인의 외국 투자가 많이 주도했다면 2월 중순 이후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환율과 연동성이 높은 일본의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원화도 같이 절하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대미 투자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흑자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최근에 연준이 매파적으로 바뀌면서 미 달러화 자체가 강해지고 있는 요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높은 이유를 4가지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매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미 투자, 그리고 세 번째 엔화 약세, 그리고 연준이 매파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 영향, 이렇게 4가지가 환율을 지속적으로 위에서 끌어내리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반도체 산업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으로 호황을 보일 것이다라고 가늠이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향후 환율 변수 볼 때 어떤 부분이 결정적인 변수로 기억이 될까요? 예. 아마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도 여전히 원화의 약세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의 금리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아마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그 가능성보다는 아마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시장금리 자체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지금 많이 좁아져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을 추가적으로 더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만 반도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투자의 계획이 상당히 앞당겨지면 아마 대외에 쌓여 있는 그 달러들을 국내로 가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환율이 수급에 의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환율 차이, 이런 격차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금리차 확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한 여력이 있다 보니까 달러가 외부로는 유출 안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환율을 떨어뜨릴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주도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달러 원 환율에 대한 전망 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용택 IBK 투자증권 상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흘러내리는데 여러 가지 조정의 빌미를 저희가 붙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또 환율이 높아서 외국인 매도가 나온 흐름들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첫 번째 아침 모닝 리포트를 좀 골라봤고요. 직접 쓰신 정용택 상무를 연결해봤습니다. 시장의 상황과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KB증권의 리포트 눈에 띄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올랐다. 목표 주가 42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AI 투자가 더 확대가 돼서 메모리가 더 강할 것이다. 이런 게 이 리포트의 주요 골자였고요. 2028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메모리의 수요입니다. 우리가 메모리의 수요가 둔화될까가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된 적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나올 때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KB증권에서는 메모리 수요 봤을 때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약 100배 올랐다라고 했고 지금부터 추정하기로는 5년 뒤까지 메모리 수요가 또 한 차례 100배 더 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더 붙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이후에 이만큼을 더 메모리 수요가 뒤에 더 붙을 가능성, 그 모멘텀을 장착했다라고 피력을 한 거죠. AI 투자 내 메모리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메모리 수요가 이렇게 는 데에는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AI 에이전트 확대입니다. 이 시대가 되면서 메모리가 더 한 3배 정도 늘어나고요. 또 자율주행이나 피지컬 AI,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 메모리 10배 더 수요가 붙는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투자 내 메모리 비중이 2025년 작년이었습니다. 14%에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50%로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전망 추정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 주가가 42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 단서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290조 원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입니다. 이렇게 많이 튑니다. 468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치 나와 있는데요. 일단 올해 29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D램 가격은 200% 가깝게 추가적으로 오르고 낸드는 1년 사이에 225% 오르는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290조 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분기 영업이익 이제 다음 주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잠정 실적 나오면 이제 바통을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영업이익 한 69조 원 정도 예상되는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77%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3분기가 더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87조 원 정도 예상되는 바 영업이익률은 82% 정도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들렸을 때 어떤 포지션을 취해가느냐 각자의 선택이지만 오늘 아침 리포트에서는 또 목표 주가 올리는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 한번 인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도 자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또 올렸는데요. 59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업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이제 시장은 또 한 번 HBM이나 그리고 메모리 경쟁력을 재입증하는 데에 초점이 쏠릴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같은 경우에도 잘 되면 매출이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ASP가 올라가는데 그 모멘텀을 톡톡히 받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년 범용 D램과 HBM 매출과 영업이익은 업계 1위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지금 HBM만 보더라도 협력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구글과 협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엔비디아의 HBM4를 기반으로 해서 이 물량이 늘어납니다. 동시에 ASP 평균 판매 단가도 인상이 되면서 동시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 나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HBM4 다음에 HBM4E가 되겠는데 차세대 제품입니다. 이게 그 전반적으로 공정이나 여러 가지 베이직 다이를 봤을 때 긍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일단 일시 나노 D램으로 하는데 이건 공정입니다. 그리고 그 HBM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밑단에 있는 건 이제 베이직 다이라고 하는데 베이스 다이 같은 경우에 4나노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제품 전환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가 있는 게 기존 공정과 그런 부분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으로 전환되는 데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죠. 이미 어떻게 보면은 양산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 공정을 도입을 하고 베이직 다이 이런 부분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막 코스피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주가를 잡아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들로 차기 또 승부를 띄울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을 장착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오늘 좀 떨어지죠.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포트를 고르다 보니까 오늘은 의외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LS 일렉트릭이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33만 원으로 기존 대비해서 15.8%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근 이제 전선, 전력 이런 쪽으로 AI 시대, 뭐 에이전트, 뭐 반도체 투자 확대 이런 부분 나오면서 전력과 전선 이쪽으로 조금 더 눈길이 가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도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흐름들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력, 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만큼 빅테크양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직류 데이터, 직류를 쏴버리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 제품 이런 부분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괜찮은데 2분기 괜찮으니까 하반기는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의 2분기 신규 수주가 2조 원인데요. 이거 분기 최대입니다. 분기 최대로 고간이 확 쌓아져가고 있는 흐름들. 이게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 봤을 때 이제 3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게 봤을 때 연간 가이너스를 75% 정도 차지한 이제 달성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한 긍정적인 지금 스토리텔링도 짜고 있는데 이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수주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매출에 인식되는 거 이제 리드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 1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이제 수주가 분기 최대가 나왔는데 이게 리드 타임이 1년이니까 이게 이제 하반기의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2분기 수주한 것들이 이제 3분기 그리고 4분기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 리드 타임 1년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러면 훨씬 하반기에는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을 보면서 LS 일렉트릭은 투자할 맛이 생기겠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은 한 7천억 원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1년 사이로 봤을 때 63%나 성장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데이터 센터양 수주를 봤을 때 괜찮더라고요. 50%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질 좋은 제품을 수주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하나를 팔더라도 제품 단가가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매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공급. 그러니까 어쨌든 공급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앞으로도 수주에 대한 그런 맛을 당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상황에서 3년 이상의 공급 슬롯 계약이 전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일감 수주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레퍼런스를 보유한과 동시에 그런 고간에 대한 긍정적인 뭐라 그럴까요? 누주 수적액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빅테크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핵심 파트너의 흐름으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우위를 향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고요. 성장 모멘텀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패턴으로 이제 그림도 이미지화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또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핵심을 좀 짚었는데 이거 그 골자만 좀 말씀드리면 기술주와 금융주를 함께 가져가는 그런 패턴이 앞으로 긍정적인 그 수익률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코스피 200의 올해 영업이익이요. 924조 원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가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코스피가 7,700선 다시금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삼성전자 쪽에서 잡아주고 어쨌든 대형주에 대한 매력은 그칠 줄 모르고 이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7, 8월
11월에는 있다라고 머니코드에서도 언급해드린 바 어쨌든 올해 영업이익은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두 종목이 있으니 비중이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익이 68%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한 630조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부 기업의 실적이 완전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 데이터로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630조인 68%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절대적인 실적으로 봤을 때 성장세는 이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 주가가 조정을 당하는지 아니면 이걸 딛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가늠자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면 기술주 말고도 금융주 섹터가 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 증권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반도체 효과 때문에 좀 싸 보이는 흐름들이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좀 그래도 고점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 간극을 어떻게 내가 잘 돌파해낼 수 있는지 이게 투자자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IT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보다 실적은 안정적인데 낮은 밸류 업종에 대한 종목 이런 부분을 잘 선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바로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기술주와 금융주를 잘 섞어서 가는 전략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우리 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안정과 밸류가 지금 낮기 때문에 저밸류를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대표적인 업종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 방어력으로도 괜찮고 이익 안정성도 담보되어 있는 바 금융주 인 지금 해야 된다라는 전략이었으니까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증권주 하나 볼까요? 오늘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증권주 같이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움증권인데요. 이 새로운 정책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는데 55만 원으로 기존 대비해서 올려 잡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흐름 보시면 되는데 이익 괜찮고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새로운 수혜주다. 이게 제목으로도 적어놨는데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이 물리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데에서 초점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게 점유율 회복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매력적인 부분은 신규 자금 유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일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얻을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여기 경영진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의지는 피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은 16,500원 정도로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으니까 이런 모멘텀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작년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정책 모멘텀을 딱 받고 나서 튄 자리가 있는데 그 모습을 지금 코스닥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미래에셋증권은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이 받쳐주면서 코스닥이 뛸 자리가 됐다. 이제 준비 자세는 된 거죠. 그런 흐름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을 받쳐주는 부분이 이제 실적이라는 그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2분기 순이익이 한 5,311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컨센 대비해서는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코스닥에 대한 정책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이익에 대한 순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함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올해 배당 성향 그리고 배당 수익률 한 6.4% 예상된다라는 점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좀 리스크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육군에 이 소형 무장 헬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최초로 엔진 결함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비행을 중단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내 소형 무기 헬기 납품이 지연이 되면서 그러니까 엔진 결함 영향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13%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JP모건에서 한국항공우주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내렸는데 24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낮춰 잡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형 무장 헬기 납품 지연이 되면서 이게 가이던스가 빠지다 보니까 연간 매출 그 원했던 그 선은 못 지킬 것으로 달성을 하지 못할 것으로 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한 5조 7천억 원 정도 바라봤는데 이게 깎이면서 5조 5천억 원 정도 내려왔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달러 앞서서 저희가 정용태 IBK 상무한테
달러원 환율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런 시장의 방향성을 여쭤봤잖아요. 근데 원화 약세 때문에 FA50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좀 상당합니다. 그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지화율이 60%밖에 되지 않는데 역시나 원화 약세 이런 부분이 마진에 압박을 가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JP모건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컨센에서 한 34% 빠지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년 전보다 17% 빠지면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도 수출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 이런 부분은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FA50 전투기가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KF21이나 FA50이나 뭐 이집트, 페루,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국적 이런 부분에서 다국가에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협상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논의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요. 가장 주가에 대한 촉매제가 나올 부분은 사실 하나 있습니다. UAE MOU 부분인데요. 이게 세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최대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사실 FA50 전투기에 대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 때문에 그 훼손, 스크래치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이익 성장 사이클은 좀 유효하다라는 전략으로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단 목표 주가가 깎였죠. 21만 원 내려왔다라는 점. 왜 그런지 이유를 밝혀드렸으니까 좀 옥석 가리기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